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4편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7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법 7문제는 그러니까 가장 6개 법 중에서 가장 풀기가 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건축법에서 아주 특별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축법에서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그 약속에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1장 총론이고요. 그러니까 굵은 1번 건축법 적용 대상물에 1-1번 건축물, 1-2번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굵은 2번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에 2-1번 건축과 2-2번 대수선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물, 뭐 당연히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됩니다만,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이제 새로운 용어 정의, 그 약속에 대해서 보시자라고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이요. 작은 1번.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토지에 정착돼 있어야 되죠. 부동산 공법이니까 정착돼 있어야 되고, 비나 눈, 직사광선 피하고 생활하려니까 그러니까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붕과 기둥과 벽이 아니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인 거죠. 뭐 지붕과 벽으로 막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만 있고 지붕만 얹어져 있는 거예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익숙하지 않지만 팔각정, 경회루, 경포대 그런 거 다 트여 있죠. 트여 있는 것도 사람들이 생활하니까 중요하다. 지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이에 딸린 시설물로 대표적인 예로 굴뚝이나 담장, 대문 그런 것들이 따로 있으면 지붕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니죠.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같이 건축물의 일부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인장, 점포차고, 창고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지표면에 올려놓은 걸 얘기하는 거라면, 동그라미 3번은 저 아래 땅속에 박혔거나 위에 떠 있는 걸로 사람이 오래 쓰는 5가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무슨 연구소라든지 그러니까 과학연구소요, 아니면 군사기지 그런 것들 지하에 있죠. 뭐 위에 띄워놓고 쓰는 것들은 더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같이 건축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지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된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1-2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용도와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물 바닥의 용도란 건축물 바닥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전국 그러니까 모든 땅바닥은 땅에 대한 법 국토계획법에서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요. 그러니까 전국 모든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은 그 건축물 바닥을 어떤 식으로 쓰는가에 따라서 비슷한 것끼리 130가지 종류,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또 묶어서 비슷한 것끼리 28가지 용도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130가지 종류는 뭐 쉽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용도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그런 게 용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축물 바닥의 가지수를 얘기합니다. 건축물 바닥의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건축물 통째로 용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건축물은 통째로 하나의 용도일 수 있지만, 어지간하면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층이 아니라 하나의 층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용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서울 강남 쪽 그 삼성역에 코엑스가 있죠. 그러니까 무역 종합 전시장이요. 거기에 6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코엑스 인터내셔널 서울이라고 하는 게 그 호텔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의 일부예요. 지상 29층, 지하 6층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2층에만 봐도 건축물 대장이 쓰여 있기를 숙박시설 얼마, 2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1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문화집회시설 얼마, 운동시설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층 안에도 여러 개의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 바닥에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옆으로 이어지는 그 표에서 이 130가지 종류, 여러 가지 것들을 28가지로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용도들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유업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그다음에 발전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에서 전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28가지 용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공법 규제의 가장 핵심은 어느 땅바닥에 어느 건축물 바닥을 올릴 거냐, 이제 그걸 규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주거지역 땅바닥에는 나이트클럽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위락시설 용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런 규제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있는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건축 용도 제한이고, 또 이 건축물 땅바닥 분류 용도지역 계속 농지법까지 나가는 거죠. 건축물 바닥의 분류, 그러니까 그 종류와 용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어떤 일들을 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냐. 당연히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건축은 중요한 거죠. 무너지면 안 되고 그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치니까, 그러니까 건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5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뭘 건축하네? 새로 짓는 것들은 5가지 중에 하나로 신축이고, 건축에 5가지가 있다.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5가지의 신축, 그러니까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3, 4, 5번 개축, 재축부터 보시죠. 3번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대지의 종종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뜯어고칠 개자, 내가 뜯어 고친다고요. 내 뜻으로 철거를 하고 종종 규모 이하가 되는 거죠. 재축이요.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에 제2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종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재자,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멸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종종 규모 이하로 손을 댄다 라고 하는 거죠. 5번 이전. 이전이란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전, 이제 한옥 문화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건축물은 이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옥 문화재 이전도 대한민국에서 3년에 한 건, 4년에 한 건,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나 어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옥 건축물은 못으로 뭐 받거나 콘크리트로 부어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홈을 파서 기둥과 보, 그러니까 쐐기를 그러니까 끼워서 맞추는 거죠. 끼우고 맞춘 겁니다. 그런데 한 200년 됐다고요. 근데 그 자리로 도로가 지나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옆으로 좀 밀어야 됩니다. 뭐 철거해서 없애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문화재니까. 그런데 얘는 해체 조립이 안 돼요. 다 그 기둥, 보, 그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비바람에 다 뭉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해체하는 순간 뽀개버리게 돼서 다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다시 조립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묶어서 옆으로 살짝 민다.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미는 게 이전입니다. 뭐 건물 미는 게 재밌다고 막 산 건너 간 건너 물 건너 쎄쎄쎄 밀고 다닐 수는 없고요. 같은 대지에서만 옆으로 살짝 미는 게 이전입니다.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신축을 보시죠. 신축에 3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1번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당연히 없던 땅에다가 새로 올리면 신축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신축입니다. 부속 건축물 대표적인 예로 5개 화장실 WC를 들 수가 있습니다. WC가 있는데 거기에 주된 건축물을 지었다고요. 이제 본격 시작이다. 새로 신축 허가를 받는 겁니다. 없던 땅에 WC를 지을 때도 신축이었죠. 새로 짓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다시 주된 건축물 지으면 신축이 또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3번 기존 건축물이 철거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되 종종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 철거 멸실로 종종 규모 이하는 개축, 재축이었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짜리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철거 멸실, 새로이 축조하니까 전부 철거, 전부 멸실된 상태죠. 없던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1200짜리로 짓는다고요. 옛날 도장으로 안 되는 거죠. 새로 도장을 받아야 된다. 신축에 해당합니다. 신축에 3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증축은 이것저것 늘리는 거죠. 늘린다. 증축.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늘리는 것이 증축입니다. 자, 이상이 있고, 다음에 그러니까 1-2-2번에 대수선이 있습니다. 대수선 역시 조금 손대는 게 아니라 크게 손대니까 무너지면 안 되죠.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벼운 대수선들은 신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이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건축 또는 대수선이니까 어떤 행위가 이걸 증축으로 볼 수도 있고 그 행위를 대수선으로 볼 수도 있으면 그걸 증축으로 본다. 건축을 먼저 적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주요구조부 등을 손대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수선 세부적으로는 주요구조부 손대는 6가지와 기타 3가지, 9가지가 있는데 그건 세부적인 거니까 지금은 생략하고요. 그 중요한 6가지 주요구조부에 대해서 보시죠. 동그라미 2번. 주요구조부란 기둥, 보라는데 수평기둥을 얘기하고요. 한 옥 건물에 대들보가 있죠. 내력벽, 바닥, 지붕틀, 주계단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건물을 이루고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예요. 수수깡으로 건물 올려보는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 귀퉁이에 그 기둥을 세우죠. 내 귀퉁이에 기둥을 세워서 갑니다. 자, 그런데 그 기둥만 계속 올리다 보면은 기둥이 휘청휘청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 휘청거리지 않게 짱짱하게 잡아주는 수평 기둥, 보를 얹으면서 갑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위층, 다음 층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호당 공간에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베니다판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내력벽. 만약에 벽이 베니다판이면 기둥이 두꺼워야죠. 그러면 모양이 잘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벽에서도 무게를 버티면 그러면 기둥이 좀 줄어들어도 되고 평면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내력벽. 우리가 새나 파리가 아닌데 날아다니면서 생활할 수는 없죠. 바닥이 있고 공장에서 바닥에다 기계를 놓고 집에서 바닥에다 침대를 놓고 교실에서 바닥에다 책상 의자를 놓고 아이들 놀고 그렇습니다. 바닥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상 4가지는 큰 어려움은 없죠. 서 있는 짝대기 기둥, 서 있는 판때기 내력벽, 서 있는 짝대기 보,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누워 있는 짝대기 보, 누워 있는 판때기 바닥이 있습니다. 이상 4가지에다가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 기와장 한두 장은 주구주부가 아니고 그 지붕을 받치는 지붕틀이 있습니다. 이 지붕틀 위에다 얹어놔야 지붕이 안정적으로 받쳐질 수가 있는 거죠. 모양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이 지붕 받치는 지붕틀.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요, 계단이요. 계단으로 도망가야죠. 사람들 뛰어다니는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불났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그 계단, 주계단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 그 4개에다가 지붕틀과 주계단 6가지가 주요 구조부고 그런 것들을 손대는 것들이 대수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수선의 세부 사항은 다음 순환 때 보도록 하시죠. 다음에 2장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건축 금지돼 있고 허가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1번 건축 허가권자가 있는데 공법에서 사람은 많이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건축 허가권자는 아주 특별한 사항이거든요. 관청을 보시죠.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세종과 제주 얘기 빼고요. 도 아래 시와 군,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물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빼고요.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라고 합니다. 어떤 정책 결정이 아니에요. 건축법이 아닌 5개 우리 시험공법의 나머지 5개는 다 중요한 정책 결정, 시댁,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거지만 건축법은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하는 거니까 누가 정책 판단하는 게 아니죠. 법에 도면 들어온 거 보고 신청 들어온 거 보고 그다음에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말단 시장 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리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특별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된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1-1번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2번 예외.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게 있다. 흔히 일선에서 대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것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뭐 서울이나 부산에 30층 건물 올라가는 거 자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왔다 갔다 복잡하니까 위에서 직접 허가한다. 동그라미 2번 공장, 창고, 건축물의 건축은 군수구청장이 허가한다.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크다 하더라도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산업안전사고, 화재사고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를 한다. 1-3번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게 있습니다. 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시장군수만이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자기가 스스로 허가를 하면 되는데 시장군수가 허가를 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도지사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 여기는 개인이 직접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도장을 받는다. 그 비슷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는 대형 건축물은 도지사 도장이 필요한데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은 시장군수에게 허가 신청을 넣고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한다. 작은 2번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유락 숙박시설 등.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유락시설, 숙박시설 그런 것들은 그 세 가지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허가한다.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2번 지금 건축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덩어리 건축물을 건축할 때 누구한테 허가받는지를 다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받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가벼운 거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에게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번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등등등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건물 지어서 쓰다 보면 아이고 이만큼만 더 있으면 좋겠네. 다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만큼 조금 붙이는 거는 신고만 하면 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3번 허가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죠. 허가가 취소되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 동그라미 2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2번부터 보시면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했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위반의 정도가 천차만별. 그러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허가권자가 선택해서 관청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위반이 심각하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 부분만 철거하라 명령을 때릴 수도 있고요. 개축 명령, 사용금지 명령,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선택해서 취하자. 위반의 정도가 천차만별 그런 초점이고 건축법 안전이 중요한데 안전은 이쪽에 걸리는 거죠. 취소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안전은 동그라미 1번, 작은 1번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2번 착수는 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 다 도장을 받으면 일정 기한 안에 착수하게 되어 있어요. 착수 두 글자 보통 2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과 사회적 상황들이 바뀌고 기준이 달라지면서 어떤 것에 맞춰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하라고요. 현재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요. 옛날 묵은 허가증 안 된다. 대부분 2년인데 건축법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2년 전 것도 아이고 그것도 옛날 거라고요. 안 된다고요. 지금 새 기준에 맞추라고요. 그래서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1년 지나면 묵은 허가증 안 된다는 얘기고 근데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거 누르고 착수는 해놓고 놀고 있고 그러고 방치돼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허가 취소해야 되는 사유와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 건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는 게 기본이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건축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나 건축하고 싶으니까 도장을 찍어주세요.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다. 이때 설계 도면이 들어가는 거죠. 그 도면을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장 받고 꼭 법을 어길 것 같은 사람이라 보더라도 그 영화 관상 송강호 씨 있잖아요. 송강호 씨 같이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검토를 합니다. 저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 법 어길 것 같아요. 꼭 어겨요. 그러더라도 도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도면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고 안 맞으면 불허가죠. 허가를 받고 사람들은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면대로 하리라고 믿고 지금 도장을 찍어준 거죠. 건축을 했는데 도면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어디에서는 준공검사 어디에서는 준공승인 준공인가 또 여기서는 사용승인 또 다른 데서는 사용검사 별별 이름들을 다 쓰고 있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건축이 끝나게 됩니다. 1번 허가 신청 때 도면이 들어간다.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고 건축을 하면서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그러니까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치금을 건축공사비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공사를 시작을 했으면 잘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중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단했으면 빨리 상황을 복구해서 다시 건축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울타리도 안 치고 방치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애기들 들어가서 놀다가 다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미관 개선, 흉하지 않게 가림막을 치라고요. 안전관리, 애기들 다치지 않게 울타리를 치라고요. 그런데 안 할지 모르겠다,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사람에게 공사비의 1%를 예치하게 하고요. 행여라도 그런 거 안 하면 명령을 때려서 안전관리 미관관리 안전 개선 미관 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때리는데 안 하면 그 돈 갖고 와서 관청에서 미관 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돈이 예치금이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를 받는 건데요. 사용 승인, 전체 검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부분 검사를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내줬으니까 나머지 끝내라고요. 우선 쓰게 해준다고요.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의 대표적인 예로 뭘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TV에도 자주 나왔었죠. 서울 잠실 롯데 2. 그러니까 123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지금 6층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부분 검사인 거죠. 그런데 그 표로 보시면 굵은 사다실의 표의 둘째 줄 전체로 사용 승인 받는데 동별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귀찮은 거죠. 동별은 부분이잖아요. 부분이면 임시사용 승인일 수 있는데 동별에 대해서 임시사용 부분이니까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고 동별 부분이지만 전체에 대한 사용 승인의 예외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귀찮은 겁니다. 귀찮은 거지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7일 내 검사에 들어간다. 7일 내 검사에 들어가는 거지 7일 내 교부가 아니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7일 내 검사에 들어가고 검사가 몇 달 걸릴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의 둘째 줄 계속이요. 부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사 끝내야 되죠. 나머지 공사 몇 년 안에 끝내라고요. 2년 안에 끝내야 된다. 필요하면 좀 연장해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잠실 롯데 2 6층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나머지 공사 2년 안에 끝내라. 근데 123층 올리는 게 2년 안에 다 안 끝내면 좀 더 연장해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1번. 그러니까 취지는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동산이죠.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는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가 있는 겁니다. 동산이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공법의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올라서게 됩니다. 공법의 한 덩어리가 문서로 확정된 거고 민법의 분양, 임대, 계약 대상이 되려면 등기까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들로 이어지는 그 사용 승인이다. 그 취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여기까지는 그 건축법 총론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이란 뭐다? 건축은 뭐다? 허가는 누가 한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건축물 허가는 누가 한다? 또 건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라면, 이 뒤에 있는 얘기들은 이제 하나하나의 건축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세부적인 그런 규정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4장 1절 대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서는 땅이 대지이죠. 근데 1번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을 하려면 대지의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땅 면적 200 이상이면 나무를 심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콘크리트 건축물 들어서는 거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대지의 분할 제한.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즉 작게 쪼개지 말라는 거죠. 너무 작게 쪼개놓으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요. 누구라도 자기 땅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5, 25, 25제곱미터 땅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 자기 앉아 계시는 책상에서 한번 5m 떠올려 보시자고요. 이게 보통 한 2m는 되겠죠. 요거 2배입니다. 저쪽으로 그만큼이요. 거기다가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올리겠다고 생각하고 올리는 순간 그러니까 무슨 문제는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작게 쪼개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는 나와야 되고요. 60, 150, 20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짝은 1번 주거지역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되고, 2번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되고, 3번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기타 지역은 60, 그러니까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150,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뭐 나중에 외우시는 건 간단하고요. 환갑 돌아오시죠. 한 바퀴 돌았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기는 60이고요. 150, 15야 달 밝은 밤에 우리님 어디 계시는지 공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옛날 중국 시인 200 있죠. 200 이태백 있는데 뭐 이태백이가 술 먹고 녹지지역에 누워있다. 그러니까 이태백이가 술 먹고 공업지역에 누워있다. 생뚱맞잖아요. 녹지지역이겠죠. 동그라미 3번 공개공지 확보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공지가 트여있는 열려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쉴 수 있게 하자고요. 그 터미널 앞에 그러니까 의자들 여러 가지 형태로들 있죠. 이제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 심어놓은 게 있고 뺑 둘러 동그란 의자가 있기도 하고 긴 의자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쉴 수 있습니다. 멀리 여행 떠나기 전에 간단히 모여서들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배웅 인사 하자고요. 시골에서 외숙모 올라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외숙모 만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데리고 그러니까 집으로 모셔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바글바글 지역에 또 거기에 또 사람들 많이 꼬이게 하는 바글바글 건축물 지을 때에는 사람들 쉴 수 있게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글바글 지역은 일준상준입니다. 녹관농자는 바글바글 지역이 아니겠죠. 주상공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의 전용 주거지역은 편리한, 그러니까 양호한이죠. 조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빼고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은 다 바글바글 지역이고, 공업지역에 전용공업, 도가스, 일반공업, 공업단지 바글바글이 아니죠. 상업기능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그래서 일준상준에다가 바글바글 건축물. 그러니까 뭐 창고는 사람이 바글바글이요, 쥐가 바글바글이요. 쥐가 바글바글이니까 창고 같은 거 빼고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6가지, 28가지 용도 중에 6가지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다음에 다중 이용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 땅 면적의 그러니까 10%를 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10%를 사람들 쉴 수 있게 하라. 그러면 땅이 줄어들어서 건물이 올라가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날씬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장 면적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발이 있겠죠. 그러니까 반발하지 않게 반발을 만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매장 면적은 찾아먹게 해줄게, 위로 붙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10%를 내놔라.
그러면은 위로 붙여서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용적률과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4장 2절. 도로와 건축선이 있는데요. 이 건축법에서 도로, 먼저 그 중에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피난 목적이죠. 불이야 도망가자. 굵은 2번, 도로 역시 피난 목적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로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안 돼요. 불났는데 그리로 들어갔다가 더 큰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안 되고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도로와 다른 별 희한한 도로 하나가 또 건축법 도로에는 들어와요. 불나서 도망만 갈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들어오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굵은 2번에서 보실 내용이고 우선은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대지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건축을 해서 사람이 쓰고 있다가 불났을 때 1층으로 도망 내려와서 계단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멀리 도망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축하려면 그 땅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결론요. 동그라미 1번 2m 이상 접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접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3번 4m 이상 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도로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 지어서 아무리 불 조심해도 사람들 불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불날 것에 대비해서 여기 이 도로에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 땅들이 있습니다. 이쪽 땅들이 있으면 여기는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게 좀 이쪽 땅 그리면 여기 이 땅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불나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깜깜하다고요. 맹지요. 근데 거기 그림과 같이 여기 튀어 있는 개구멍 열어놓으면 건물 지었을 때 불나면 개구멍 통해서 도로로 도망갈 수가 있죠. 이쪽으로도 건물이 다 덮게 된다면 불났을 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옆에 공원 등 공지가 있으면 불났을 때 그리 도망가면 되죠. 불났는데 아무데나 좀 도망가면 되지 꼭 도로로만 도망가야 되냐고요. 그래서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큰 덩어리 건축물은 훨씬 많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훨씬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우르르 빠져나가기 위해서 4m 이상 접해야 된다. 6m는 그 소방차가 좌대를 펴는 폭을 얘기합니다. 큰 덩어리 건축물인데 바가지로 불을 끌 수는 없잖아요.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뿜어서 불을 꺼야 됩니다. 소방차가 좌대를 펴는데 6m가 필요하다는 거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도로가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 복잡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지 자동차 전용 도로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지 않는 희한한 도로 그 굵은 2번 도로에 동그라미 1번 정의에 그 5째 줄에 있는 디귿-2 건축 허가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개인 간의 민사상의 토지용 계약에 대해서 그 관청에서 그 도로라고 지정해주고 거기다가 건물 지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건 좀 특별한 거고 그거는 나중 본순환 때 보도록 하시죠. 그 도로에 이어지는 굵은 2번 그 도로에 이어지는 게 굵은 3번 건축선 어느 선을 넘지 마라. 도로와는 관계없지만 또 건물 지을 때 이 선을 넘지 마라. 뭘 튀어 있으면 다니기가 편하죠. 마음도 편하고요. 그래서 지정 건축선이 있는데 2, 3, 4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본순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장 면적 등의 산정이 있습니다. 공법 엄청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면적 등의 산정에 굵은 1번 건폐율 용적률 2번 3번 4번 5-1번 5-2번 5-2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출제 횟수요. 13, 14, 15, 16, 17, 20, 21, 23, 24, 24, 25 24가 두 번 써진 건 24의 시험에서 두 문제나 나왔다고요. 그런 정도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가기 위해서
1번부터 시작을 해야죠. 먼저 건폐율.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도 조금 보신 거죠. 그러니까 대지면적 분의 그러니까 건축면적. 다음에 건축면적은 대지면적은 땅면적이고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곧 보실 겁니다. 다음에 용적률. 그러니까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그러니까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건폐율,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건폐율 50%, 그러니까 용적률, 책에 써진 대로, 그러니까 300%, 최대를 적용하면 50과 300, 6배 차이니까 6층 이상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게 되냐면, 하나씩 짚도록 하죠. 대지면적 1000이라고 하면, 건축물 그림자 500까지 덮을 수가 있고, 대지면적 1000이라고 했으니까, 3배, 3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500으로 3000까지 쌓아 올린다고요. 1000짜리 땅이 있습니다. 500 그림자로 해서요. 그러니까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쌓아 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반듯하게 지어서 그러니까 얼마까지요? 3000까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500으로 반듯이 지으니까 6층이 됩니다. 에펠탑 모양으로 뾰족하게 지으면 6층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대지 면적, 그러니까 대지 면적, 그러니까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지도상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 옆으로 봤을 때 산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건 이제 옆으로 본 거고 투영, 그 산 위에 해가 떠 있을 때, 그러니까 햇빛이 투과해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을 얘기합니다. 뭐 애기들 사육과 부도식과 그 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 뭐 가끔들 보시죠. 뭐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등고선인 거죠. 얼마나 높냐. 이 높은 거를 그 위에서 내려봤을 때도 볼 수 있게 표시를 한 겁니다. 거기 이제 뭐 녹색, 고동색, 진한 고동색, 바다는 파랑색, 뭐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이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죠. 옆으로 봤을 때 이렇지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생기는 이 그림자 면적, 이게 대지 면적입니다. 여기 끊어서 덮는 거 아니까 그 면적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그러니까 굵은 3번 건축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면적,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즉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이라고 보시자고요. 역시 투영이니까 위에서 해가 내리쬐었을 때 그 그림자 면적이긴 한데, 그림자는 엄밀하게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숫자로만 보면은 외벽의 바깥선에 걸리겠습니다만, 벽에서도 무게를 버틴다 하면 중심선에 무게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그러니까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 각층의 일부로서 벽, 기둥, 중심 등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5-1까지 보고 오시죠. 5-1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닥 면적 옆에 있는 그림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 1층, 2층이고요. 그러니까 다들 1000입니다. 그러니까 202호 500, 202호 400, 그러니까 203호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하 1층 1000, 1층 1000, 2층 1000. 그래서 이 건축물은 3000짜리다. 바닥 면적 3000X요. 이 건축물의 3000, 뭐가 3000이에요?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이죠. 연면적이 3000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없습니다. 왜요? 어느 편의점 가게에 가세요. 그러니까 뗄랑 문 열고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일하는 그 알바하는 아가씨가 있다고 치자고요. 아가씨 여기 물건값 얼마예요? 없잖아요. 어디 뭐 공항에 가세요. 그 비행기 표 파는 아가씨들한테 가서 저기 비행기 값 얼마예요? 없잖아요.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찍어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각층 또는 각층의 일부니까 이 건축물에 몇 층의 바닥 면적이 있는 거고요. 이 건축물에 몇 호 바닥 면적이 있는 거지,
이 건축물의 통째 바닥 면적은 없다고요. 지하 1층 바닥 면적 1000, 1층 바닥 면적 1000, 2층 바닥 면적 1000이죠. 이 건축물의 201호 바닥 면적 500, 202호 바닥 면적 400, 203호 바닥 면적 100인 거죠. 꼭 찍어야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찍기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정해야만 된다고요. 특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주 뭐 그러니까 위기 탈출 넘버원 그런 데서도 뭐 그런 데도 나왔나요? 자주 뭐 EBS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위급 상황에서 같이 가고 있다가 친구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 심장에 무슨 충격을 받거나 뭐 깜짝 놀라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같이 있던 동료가 그러니까 친구야 저 누구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누구는 119에 그러니까 연락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락 좀 해주세요. 그냥 누구나 다 발람 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친구가 딱 요거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친구가 저 아저씨 119에 전화해 주세요. 아저씨는 와서 좀 다리 좀 잡아주세요. 아저씨는 와서 머리 좀 받쳐주세요. 누구를 특정해야만 그 사람이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특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특별하게 하면은 그건 내가 해주지 하고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저씨 119에 전화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119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냥 그 다급한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특정해야만 바닥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한동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 5-2번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이 연면적과 이 연면적이 다르다고요. 연면적이 뛰어다니다가 대지 면적 위에 얹어지면 즉 용적률로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5-번.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1번 지하층 면적, 2번 주차용 면적, 3번 피난 안전구역 면적, 4번 대표공간 면적은 연면적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주피대는 빼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 옆에 있는 그림이요. 어느 곳에 그 용적률이 200%고 그러니까 땅 면적이 2,000이어서 4,000까지를 지을 수가 있다고 치죠. 50%로 건폐율 50%로 하면 그 2,000이니까 1,000으로 해서 4개 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죠. 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쓸 수가 있죠. 1,000, 4,000 다 찾아서 쓰고 있습니다. 됐어요. 4,000 허용되고 4,000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주피대 빼준다고 그랬죠. 지주피대 빼준다고 그랬으니까 지하층 1,000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지하층 다 파서 쓰시라고요. 파도 계산에서는 빼주겠다는 거죠. 실제로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주차장 다 쓰고 있지만 계산에서는 빼주겠다고요. 그리고 주어진 4,000은 찾아먹게 해준다는 거죠. 4,000은 찾아먹게 해주고 그리고 뭐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붙여놓은 곳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들도 빼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으실래요? 이렇게 지으실래요? 빨간색은 못 짓는다는 게 아니라 다 지어서 쓰고 있는데 그냥 계산해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요만한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 살고 있으니까 지하층 파서 쓰는 건 알뜰한 일, 좋은 일이다. 다 빼게 해준다. 교통난, 주차난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빼준다.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은 이제 그 피난 안전과 관련된 얘기인데 본술한 때 보도록 하시고 일단 그것들도 다 빼주고 주어진 4,000은 찾아먹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지하층 다 빼준다고요. 그랬더니 어느 누가 찔끔 묻어두고 나도 지하층. 그건 안 된다고요. 굵은 6번 두째 줄 끝에 어느 이상은 묻혀 얼마 정도는 묻혀 있어야 돼요. 반 이상은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는 거죠. 요만큼 묻어두고 나도 지하층 안 된다고요. 이만큼은 묻혀져 있어야 지하층이 되는 거죠. 해당 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은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6장에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굵은 1번 문장에 있는 거 빼고요. 그러니까 굵은 2번 위에 있는
그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법을 어겼어요. 그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근데 처벌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건물 무너져서 사람 다치겠는데 관청에서는 그 건축주한테 벌금 때렸는데요, 그걸로 끝.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에 맞는 상태로,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고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그러니까 조치명령, 이행명령, 개선명령, 원상회복명령, 별별 명령을 다 때리죠. 법에 맞게 하라고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안 고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곧 진짜 무너져서 사람 다치겠다고요. 공무원이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이 사람 보고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대신 해서라도 그 법에 정한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야죠. 근데 이건 공무원이 대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건 대신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무섭게 해서, 그러니까 꼭 그걸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법도 위반하고 관청에서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 제일 무서워하는 것 뭐예요? 천주귀신요? 총각귀신요? 돈요? 돈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돈을 계속 때리는 겁니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하게 하려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때리면 돈 무서워서 이행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됐든 법에서 정했던 그 내용에 맞게 상황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굵은 2번, 굵은 3번 있는 건 생략하고요. 또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서 이걸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행정법 이론에서는 관청에서 주도를 해서 목적한 바를 만들어낸다, 강제한다. 그래서 행정강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목적한 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세부적인 문장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상 내용들을 잡아두시면, 그러니까 건축법 7문제 중에 한 5문제 이상은 지금 다 여기와 관련돼서 한 발 한 발 좀 더 나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들 잡아두시고, 한두 가지 표현들, 새로 나온 한두 가지 표현들 빼고 나면, 그러니까 다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아, 약속을 저렇게 정했구나 라고 하고 눈 열고 보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건축법 설명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주택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